여기는 레바논에 있는 발백입니다. 이 세 개의 돌덩이는 각각 900톤이나 나갑니다. 만약 발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증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적지라면 이 고대 사원에 얽힌 어떤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발백을 멈춰 세우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이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바로 기둥 아래에 숨겨진 것입니다. 각각 800톤에 달하는 세 개의 돌덩이가 약 6m 높이로 들어 올려져 2000년 동안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틈 하나 생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발백에는 인류 역사상 들어 올리고 쌓고 운반한 가장 큰 돌들이 있으며 고대 역사상 가장 큰 석조 기둥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깨닫게 되면 발백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돌들과 언덕, 레바논 동부 베이카 계곡의 넓은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발백 마을은 농경지와 작은 마을들이 펼쳐진 곳에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약 130m, 3,700피트 높이에 있으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80km,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현대적인 거리 위로 솟아있는 폐허입니다. 이 언덕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초기 농경 유적과 초기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40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곳은 폭풍과 하늘의 신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태양의 도시라는 뜻의 헬로플로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동부지방의 주요 성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발베크는 지중해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신전들을 보유한 곳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역에 들어서면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돌들은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로마 기준으로도 일반적인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주요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거대한 신전은 이곳의 주신인 유피테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크기는 약간 작지만 매우 잘 보존된 것으로 술과 축제의 신인 바쿠스를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더 작고 곡선형으로 비너스를 위한 것이었다. 멀리서 보면 높은 기둥과 넓은 계단은 다른 로마 신전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더 높이 쌓여 있고 서로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교한 석조 세공과 웅장한 디자인으로 모든 미스터리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수께끼는 주피터 신전의 거대한 기둥들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인공석조 플랫폼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상자처럼 언덕 가장자리를 받치고 그 위에 인공 테라스를 얹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을 돌로 감싼 것이 아닙니다. 석회암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깊은 옹벽으로 각 블록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옹벽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매우 큰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돌들 중 상당수는 길이가 약 9m부터 12m, 30피트부터 4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수백 톤에 이릅니다. 테라스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띠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계단식 테라스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 면에는 이 돌들 중 가장 유명한 줄이 있습니다. 세 개의 돌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이 모습은 수세기 동안 작가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돌들을 흔히 트릴라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세 개의 돌을 의미합니다. 각 돌은 길이가 18m, 60피트가 넘고 높이는 약 4.3m, 14피트, 두께는 앞뒤로 약 3.7m, 12피트입니다. 크기와 석회암의 밀도를 측정해보면 각 돌의 무게는 약 750에서 800톤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이처럼 큰 돌덩이 하나만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극히 드뭅니다. 이 세 개의 돌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벽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며 아래쪽 돌 위에 다른 무거운 블록들 아래에 놓여 테라스를 지탱하고
한때 위에 서 있던 신전의 무게를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돌들은 신전 아래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별도의 석회암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채석장은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는 뜻의 하잘 알 히블라, 야하짤 알 히블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 단지에서 8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으며 현대식 주택들 위에 경사면에 신전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과거 인부들이 돌덩이를 깎아낸 선방과 도랑이 있는, 여튼 색암석을 파낸 넓은 구덩이처럼 보인다. 채석장 한쪽 구석에는 그곳의 이름이 유래된 돌덩이가 놓여 있다. 그것은 여전히 안반에 부분적으로 붙어있는 하나의 돌이다. 드러난 면들은 사각형으로 다듬어지고 매끄럽게 처리되었다. 한쪽 끝은 공기 중에 드러나 있지만 반대쪽 끝은 흙과 잔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1990년대 조사팀은 이 돌의 길이와 높이를 측정하고 석회화 호얌의 밀도를 이용하여 무게를 약 1,0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2000년대 초 독일 고고학 연구소와 레바논 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이 이 채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14년 그들은 유명한 돌 아래를 파헤치던 중 바로 그 아래에 또 다른 거대한 돌의 윗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돌의 측면이 충분히 드러나 측정이 가능해지자 숨겨진 이 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는 약 19.5m, 64피트, 너비는 약 5.8m, 19피트, 높이는 최소 5.5m, 18피트에 달합니다. 측정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돌의 무게는 약 1,65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알려진 단일 가공석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같은 채석장에는 흔히 남쪽의 돌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로 매우 큰 돌덩이도 있습니다. 이 돌은 다른 돌들보다 약간 짧지만 여전히 길이가 60피트, 약 18m에 가깝고 무게는 약 1,200톤으로 추정됩니다. 신전에 사용된 돌들은 로마 시대 건축가들이 3일로통과 같은 무게의 돌들을 옮기고 쌓을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채석장에서 발견된 두 개의 거대한 돌은 이보다 훨씬 더 큰데 이는 당시 건축 책임자들이 신전 벽에 남아있는 어떤 돌보다도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독일과 레바논 연구팀이 채석장의 돌 아랫부분을 조사했을 때 암석의 균열과 약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돌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버려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돌 밑부분에 결함이 드러나면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돌이 깨질 위험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안전한 방법은 돌을 제자리에 두고 근처에서 새로운 돌을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적지의 더 큰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알아보려면 신전 테라스 주변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피테르 신전을 바치고 있는 석조기단은 이 자리에 세워진 최초의 주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넓은 안뜰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파인 도랑을 통해 로마시대 포장도로 아래 현재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바닥보다 수미터 낮은 더 오래된 바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대의 표면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더 오래된 독립형 석조기단과 그 기단으로 이어지던 옛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들은 로마 건축 사업으로 인해 나중에 묻히게 된 초기 입구와 테라스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돌 자체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대 작가도 가장 큰 돌덩이들을 어떻게 채석장에서 가져와 서쪽 벽에 쌓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연구팀은 돌의 출처와 최종 위치, 그리고 여러 건축 단계를 거치면서 언덕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유적지를 둘러싼 간단하고 실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군함만큼이나 무거운 돌 하나를 어떻게 자르고 옮기고 제자리에 놓을까요? 극한의 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800톤짜리 돌덩이를 어떻게 옮길까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로마 건축 현장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돌덩이들은 수십 톤 정도 나갑니다. 물론 엄청난 무게이지만
일반적인 로마식 크레인과 리프팅 장비로는 옮길 수 있는 안전 범위 안에 속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도시로 가져올 때는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원래 400톤이 조금 넘는 무게였지만 부서져서 더 낮춰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바티칸 오벨리스크는 보통 300톤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오벨리스크들은 황제들을 위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림을 새기게 만든 바로 그런 움직임들 말입니다. 이제 현대 세계로 넘어와 봅시다. 중국 옌타이 조선소에 있는 타이운이라는 고정식 겐트리 크레인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가장 무거운 물체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만 톤에 달하는 이 크레인은 고층 건물만큼이나 높으며 제작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크레인은 조선소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오늘날에도 800톤짜리 단단한 블록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춤형 장비, 무거운 철골 구조물,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발백의 3단 노선 돌들은 바로 이러한 두세 개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로마 크레인의 일반적인 작업 범위를 훨씬 뛰어넘지만 현대 조선소에서 기록적인 높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러한 중간 지점은 작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단계가 밧줄, 나무, 철, 그리고 인간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음을 의미합니다. 돌덩이를 옮기기 전에 먼저 언덕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석회암 채석은 잘 알려진 기술입니다. 안반의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철제 곡괭이와 끌로 측면과 끝부분에 도랑을 파낸 다음 바닥을 깎아냅니다. 그 홈에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금속 쐐기도 있고 물을 적시면 부풀어 오르는 마른 나무 쐐기도 있습니다. 쐐기가 박히면서 석공이 계획한 선을 따라 바위에 미세한 균열이 퍼져 나갑니다. 망치질과 물을 적시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돌이 떨어져 나옵니다. 아주 큰 돌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잘 알 히블레서는 이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미완성 돌의 표면에는 긴 홈과 측면 및 바닥을 따라 깔끔하게 늘어선 쐐기 홈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절단용 나무 기둥의 흔적이 아닙니다. 다른 로마 차해석장에서 발견되는 흔적과 일치합니다. 철제 도구로 반복적으로 내리친 자국과 쐐기를 체계적으로 박아 넣은 자국입니다. 돌덩이 측면에는 때때로 튀어나온 돌기둥이나 덩어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기둥은 나중에 지렛대나 밧줄을 잡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발백 연단이 건설될 무렵에는 철이 로마 건축에서 표준 재료가 되었습니다. 비투비우스 같은 작가들은 철제 도구, 도르래, 권양기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로마와 리네강 유역 같은 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건축가들이 사람이 안에 들어가 걸어가 동력을 공급하는 커다란 나무바퀴, 기계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알려진 가장 큰 로마식 크레인조차도 최대 100톤 정도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상적이지만 매달린 크레인 하나로 800톤짜리 블록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들어 올리기를 느린 미끄러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발백의 거대한 돌을 제공한 차해석장은 신전 테라스에서 가까운 거리 약 800m, 반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기단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즉, 건축가들은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돌덩이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돌덩이를 잘라내고 받쳐주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완만한 경사면을 건너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복원 작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분리된 돌덩이를 가져와 그 주위에 무거운 나무 받침대나 썰매를 만듭니다. 썰매는 바닥에 넓은 나무, 썰매날이 달린 튼튼한 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돌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고 나무 받침대가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줍니다. 나무 받침대 아래에는 들보나 판자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잠시 가벼워지는 곳에서는 통나무를 롤러처럼 사용하여 프레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둥근 통나무만으로는 800톤의 하중을 받으면 성냥개비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나무는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입니다. 썰매의 바닥이 넓고 그 아래에 단단하게 다져진 흙이나 널빤지가 두껍게 깔려 있으면 나무 한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이 참나무나 소나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면 마찰력이 주요 문제가 됩니다. 마른 모래나 거친 바위 위에서는 마찰력이 엄청납니다. 네덜란드 물리학자들이 무거운 썰매와 모래를 이용한 현대 실험에 따르면 느슨한 마른 모래 위에서 돌 썰매를 끌면 썰매 앞부분이 모래에 파고들어 둑을 만들고 걸을 때마다 저항합니다. 모래 알갱이가 서로 뭉쳐질 정도로 모래를 적시자둑이 사라지고 썰매를 끄는 힘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작은 비법이 2배로 효과를 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원도 추가하지 않고 팀의 유용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것을 당기는 작업은 단순히 사람이 밧줄을 직선으로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 기술자들은 캡스탠드와 윈들리스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캡스탠드는 땅에 수직으로 박은 나무 북입니다. 바퀴살처럼 긴 수평 막대가 북에서 뻗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이 막대를 원형으로 돌립니다. 북이 회전하면서 밧줄이 감깁니다. 북이 밧줄보다 훨씬 크고 막대가 길기 때문에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막대를 살짝 미는 것만으로도 밧줄을 꾸준히 강하게 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발백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 중 하나에서 프랑스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인 지프 피에르 아담은 착지 지점을 재현한 그림을 그렸는데 착지 지점 주변에 여러 개의 캡스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캡스톤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드럼을 돌렸습니다. 이 드럼에서 나온 밧줄은 도르래를 통해 썰매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은 작업자들이 밀 때마다 겨우 몇 인치씩만 움직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했다. 중력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했다. 차의 석장이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돌덩이가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체 무게의 일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경사가 잘 다듬어진 곳에서는 앞쪽 작업자들이 캡스토너와 밧줄로 돌을 고정시키고 뒤쪽 작업자들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지는 구간이 생기더라도 돌이 멈추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했다. 흙이나 돌을 더 쌓아 길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블록이 테라스에 가까워질수록 작업 방식은 장거리 운반에서 근거리 배치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돌 전체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설령 목재로 그런 크레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위험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프리리프트를 피하고 언덕 전체를 임시 지지 구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옹벽과 테라스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작업자들은 3단 노선 아래에 놓일 큰 블록의 아래쪽 층을 설치하고 벽의 뒷부분은 다져진 흙으로 덮습니다. 그 뒤쪽으로 흙을 메우고 경사면에서 바깥쪽으로 임시 작업대를 설치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흙 메운 표면이 3종 경기 블록에 계획된 높이와 같아집니다. 이제 800톤짜리 돌을 지면에서 벽 꼭대기까지 들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발판에서 바깥쪽 면의 홈에 옆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중이 프레임에 분산되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마지막 몇 피트 구간에서 썰매 아래에 두꺼운 나무 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쇠지렛대라고도 하는 철제 쇠막대를 돌의 바닥과 측면에 파놓은 얕은 홈에 끼워 넣습니다. 이 지렛대와 쌓아 올린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작업자들은 돌의 한쪽 끝을 한 번에 아주 조금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받침대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요령입니다. 짧은 나무 토막들을 엇갈리게 쌓아놨고 튼튼한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 아래에 레버를 밀어넣고 살짝 들어 올린 다음 다른 나무 토막을 받쳐 올려 고정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거대한 무게를 잡고 안전한 단계로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 토막도 전체 무게를 혼자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썰매가 벽 상단과 수평을 이루고 받침대가 미세한 높이 차이를 보정해주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블록을 이웃 블록과 맞닿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정밀함이 중요해집니다. 로마와 근동의 석공들은 드래프트 마진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각 블록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띠 모양으로 매끄럽게 다듬고 가운데는 약간 오목하게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두 블록을 서로 맞대면 매끄러운 가장자리가 만나 단단한 이음매를 형성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가운데 부분은 불규칙한 돌출부를 방지합니다. 800톤짜리 돌덩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돌 전체를 한 번에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까이 가져와 가장자리가 너무 일찍 닿는 튀어나온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돌덩이를 살짝 뒤로 뺀 다음 끌로 그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돌은 제자리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엄청난 무게가 이 과정을 돕습니다. 돌덩이의 대부분이 제자리에 닿으면 돌 자체의 무게가 미세한 불규칙성을 부수고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묘한 모양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돌덩이는 앞쪽보다 뒤쪽이 약간 넓어 벽의 쐐기처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돌덩이는 위아래에 작은 단차나 혀 모양의 홈이 있어 수천 톤의 석조물이 위에서 눌러질 때 돌층 사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양 덕분에 지진이 발생해도 돌덩이가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습니다. 발백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고대 석조 건축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 전역의 도시 성벽, 항구 방파제, 신전 기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술의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800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800m가 넘는 거리를 이동시켜 높은 단상 위에 올리는 본격적인 실험은 아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대 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유적지에서 약 500톤의 돌을 옮기는 데에도 복잡한 준비 작업, 반복적인 조정, 그리고 매우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발백에서는 이 모든 것이 큰 고장 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시에 제대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 여유가 얼마나 부족한지 감을 잡으려면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후기 프로젝트를 살펴보세요. 1500년대 후반 건축가 도미니코 폰타나는 로마의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옮겼습니다. 무게가 약 300톤에 달하는 화강감 기둥 하나를 성 베드로 광장의 짧은 거리만큼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오벨리스크 주변에 거대한 목조탑을 세우고 약 40개의 도르래와 복잡한 도르래의 장치를 사용했으며 수백 명의 노동자와 동물을 감독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내리고 운반하고 올리는 데는 몇 달간의 작업과 계획이 필요했는데 이는 상세한 도면, 금속 부품, 그리고 이전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갖춘 초기 근대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적절한 로프 강도, 마찰력, 그리고 사람의 당기는 힘을 고려하여 발백을 계산해보면 명확한 아니오라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건축 매뉴얼과 이후의 중량물 이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캡스톤, 도르래,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수백 명의 인력으로 800톤짜리 썰매를 준비된 길을 따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안전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경사면의 작은 오류, 캡스톤 내부의 약한 빔, 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사로가 진흙탕이 되는 것만으로도 돌이 손상되거나 장비가 망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진과 발백의 신화, 발백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거대한 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끄집어내 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손으로는 들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만들 때면 사람들은 더 큰 건축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인,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 영혼과 소통하는 왕, 심지어 대홍수 이전 시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실제 건축가에 대한 것보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는 아담의 아들 카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레반트 지역의 일부 기독교인과 지역 작가들은 카인이 저주를 받아 동쪽으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로 이 언덕에 첫 번째 도시를 건설했다고 전합니다. 그 버전에 따르면 발백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자가 자신과 심판대 사이에 두꺼운 벽과 무거운 돌을 쌓아 만든 은신처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 도시는 대홍수로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나중에 니무롯이라는 왕이 거인족을 이끌고 와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니무롯은 고대 근동 설화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자 하늘에 도전하려 했던 반역자로 등장합니다. 발백과 관련된 일부 설화에서는 거인들이 언덕을 탑으로 재건했는데 이는 바벨탑에 필적하는 탑으로 초인적인 손만이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탑이 무너졌을 때 거인들은 죽었지만 경고의 의미로 기초석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작가들이 유적을 묘사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초점이 전혀 다른 인물인 솔로몬 왕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쿠란과 후대, 이슬람 설화에서 솔로몬은 동물과 대화하고 진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진은 이슬람 신앙에서 영이 없는 불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정령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동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발백을 설명할 때 솔로몬이 진의 힘으로 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 일부에 따르면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궁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진에게 세상의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는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은 거대한 돌들을 조각하여 공중으로 날려보내 넓은 안뜰 주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여왕이 떠난 후 이야기에 따르면 그 궁전은 인간과 정령 모두에 대한 솔로몬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교만에 놓아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궁전을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기초 부분 중 가장 큰 돌들이 일렬로 늘어선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채석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너진 설계도에 대해서도 진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유명한 지역 설화에 따르면 도시 외곽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대한 돌덩이들은 균열이나 불량 암석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진들이 파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위해 돌을 나르는 일에 지쳐 도구를 버리고 마지막 작업을 끝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이 밤에만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기록했습니다. 근대 초기에 한 마리니파 주교는 발백이 카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이스모다이나 아시다이라는 악마에 의해 카인을 위해 재건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거대한 요새는 선물인 동시에 감옥이었으며 카인이 살 수 있는 고시자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여행 작가들은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망하며 이곳을 찾았습니다.
1800년대 스코틀랜드 여행가 데이비드 우르카트는 그 돌기둥들이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켰다고 썼습니다. 그는 일반 노동자들이 돌을 자르고 옮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본 끝에 그는 그 유적이 대홍수 이전, 즉 노아와 방주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후대의 일부 독자들은 그가 메머드가 돌을 끌어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돌들이 별자리를 표시하는 거대한 시계의 일부로 배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플랫폼이 한때 암흑의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어떤 밤에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일부 비주류 작가들이 그곳을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하여 테라스가 신이나 다른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을 위한 착륙장이며 돌들이 그토록 커야 했던 이유는 비행 기계를 지탱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세요.